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요즘 부동산 지표 반등하고 있다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각종 부동산 지표가 반등하고 있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미 바닥을 지났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집을 사겠다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고 신고가 거래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고 하면서 하락은 끝났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문가가 얘기를 했죠. 고금리에 대한 내성도 생긴 만큼 이제 금리는 변수가 아니고 상수다. 이 정도 금리를 감당하더라도 집값은 계속 오를 거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탄탄한 수요가 있고 가격은 다시 반등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금리 정말 내성이 생겼나요? 이제 주담대 변동금리 최고 6%를 넘겼죠. 은행에서도 자금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은행채들을 많이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돈을 구하기 어려워진 현실, 이로 인해서 금리는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 금리 내릴 거로 기대하면서 집 사겠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는데 금리는 그렇게 쉽게 내려갈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지금 빚낸 사람들 정말 버티기가 힘들어요. 가계대출 7명 중 1명이 빚 갚는데 소득의 70%를 쓰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집을 샀고 이 빚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벌어들이는 소득의 대부분을 빚 갚는 데 쓰고 있는 사람이 7명 중에 1명꼴인데 이 비율 금리가 오르면 오를수록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수준 DSR 40%를 얘기하는데 빌려간 사람들 평균 내면 DSR이 40%입니다. 이 중에 70% 이상이 300만 명에 달해요. 최소한의 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돈을 빚 갚는 데 써야 되는 사람이 300만 명이나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 무리해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들이 올려놓은 집값입니다. 금리 내릴 거라고 하지만 오르는 환경인 거 지금 입증되고 있죠. 바닥을 다졌다는데 진짜 그럴까요? 우리 이렇게 많은 빚을 지고 또 거품이 많이 끼었다는 집값이었는데 이게 하나도 안 터지고 안전하게 연착륙할 수 있는 환경일까요? 안 터진다는 의미 감당해 낸다는 뜻인데 그러기엔 너무나 큰 규모의 빚을 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언제 터지냐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돈을 못 갚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연체율이 늘어나면 은행의 안전성, 건전성은 위협받게 됩니다. 가게 안 터지고 버틸 수 있고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처럼 사람들 이야기하지만 더 큰 문제는 PF 문제에 있습니다. PF 문제 이야기하는 이유, 금융기관들 너무나 많은 돈을 부동산 PF 시장에 빌려줬고 이 부실 문제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뱅크런이 발생을 하고 몇 개 은행 문을 닫았는데 이런 뱅크런 공포 확산에 금융당국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던 거 올 3월의 일입니다. 만약에 리스크 관리가 안 되면 뱅크런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는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버텨낼 수 있는 손실 흡수 능력을 갖추도록 다양한 관리를 주문했고 이로 인해서 은행들 돈을 많이 확보해 놔야 되기 때문에 은행채 발행도 급증을 하고 이는 다시 대출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이런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돈을 못 갚아서 부실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자본을 충분히 쌓아놔서 손실로 털 수 있도록 은행한테 건전성을 확보하라고 지금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의 부실이 현실화되면 몇 개 은행 파산하고 또 공적 자금 투입해서 모두가 이 문제를 책임져야 되는 이런 사태를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과거의 사태를 보면 이 문제에 쉽게 넘어가기 힘든 상황입니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 중심에 PF가 있었죠. 저축은행 PF 대출 부실 문제로 피해자만 10만 명이 나왔던 저축은행 사태 2011년에 있었습니다. 이들 예금 수신 받은 걸 갖고 부동산 PF에 적극적으로 돈을 빌려줬다가 이들의 연체가 늘어나고 부실 문제가 불거지면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사태 우리 과거에 겪었어요. 이 사태로 24개의 저축은행이 문을 닫았고 예금보험공사에 27조 원에 달하는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사회적 비용을 치렀습니다. 당시의 새마을금고, 뱅크런 고비를 겪었지만 넘어갈 수 있었던 이유, 이들은 PF 대출이 크지 않았어요. 과거에 PF 부실발 저축은행 사태, 새마을금고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죠. 유동성이 마구마구 풀린 시기에 PF 시장에 큰 손으로 거듭난 게 바로 새마을금고입니다.
자영업자 대출, 전세보증금 대출, 가계대출, 기업대출, 특히나 PF 수많은 돈이 풀려왔고 이 중심에 새마을금고가 있었어요. 증권사 운용사와 연계해서 대주로 많이 참여를 했고 전국의 PF 사업장에 돈을 빌려줬습니다. 이들 부동산 개발만 하면 돈 번다고 하니까 비싸게 산 땅값을 수수료 많이 받으면서 빌려줘 가면서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키워온 주역들입니다. 이 구조를 설계하고 자금 주선에 성공한 사람들 엄청난 성과급 잔치를 벌이면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어요. 그 결과 수많은 빚과 사상 최대의 부동산 거품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증권사 PF 담당자 연봉 최고 65억, 웬만한 상장기업 임원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을 성과급으로 챙겨갔습니다. 연봉 상위 30명 중에 20명이 부동산 PF 임원이고 1등부터 10등까지 중에 8명이 부동산 PF 임원이죠. 이들 부동산 PF 시장 여기에 돈을 빌려줘 가면서 막대한 이익을 거뒀지만 그들이 뿌려놓은 이 PF 지금 연체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증권사 같은 경우 연체율 10%가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이들이 벌려놓은 사업들 긴축의 시대가 되면서 자금 경색을 겪고 망가질 위기가 닥쳤을 때 정부가 나서서 긴급 유동성 지원을 하면서 가까스로 이런 자금 경색을 뚫어줬는데 그들은 여전히 이 상황이 지금 내 손에서 터지지 않기만을 바라면서 이 시기를 무사히 넘어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사태를 겪고 난 다음에 은행권 PF가 굉장히 깐깐해지니까 시행사들 증권사를 찾아가서 돈을 빌려 썼고 이 증권사가 주선하면서 여기에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또 증권사 자체가 대주로 나서서 돈을 빌려줬습니다. 돈이 많던 시기 호황기에는 누구나 이 틈에서 많은 부를 쌓을 수 있었지만 그들이 벌려놓은 사업들 꽤나 장기간의 프로젝트들이죠. 아직 시작도 안 한 사업들, 이들이 빌려간 돈 갚지 못해서 연체율은 늘어나고 있고 이는 금융시장 전체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에서 부동산 PF 위험 노출액이 163조 원이 넘죠. 주택가격 상승이 본격화되기 직전인 2017년 대비해서 2배로 늘어나 있습니다. 돈이 되니까 모든 증권사가 부동산 PF에 달려들었고 그 결과 대출 총량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금리 상승 국면을 맞이하니까 연체는 치솟아 오르고 있고 이들 지금 금융당국이 만기 연장 이런 걸로 가까스로 막고 있지만 사실상 시한폭탄과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그들한테 돈을 빌려준 가장 큰 손 바로 새마을금고입니다. PF 시장에 돈 빌려주고 수수료 챙기면서 성장해온 시장인데 이 빌려준 돈의 규모가 너무나 큽니다. 이들 돈을 못 갖고 있으니까 연체율이 급상승하고 있는 거죠. 이들한테 지금 이자를 물리면 바로 망할 사태이기 때문에 지금 재연장 해주고 후치 이자 이런 변칙적인 방법으로 부실 채권으로 분리하지 않으면서 연명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들 정말 위험한 상태입니다. 땅을 비싸게 사더라도 수수료만 많이 챙기면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이들한테 돈 펑펑 빌려줬죠. 그 문제가 지금 연체 금융권의 부실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막연히 계속될 것 같았던 호황 이제 다시 기대하기 힘들죠. 고금리 시대가 왔고 그 시작은 레고랜드 사태였습니다. 레고랜드 사태 정말 위기의 상황이었고 이걸 막기 위해서 정부는 온갖 지원을 해댔어요. 세금으로 이들의 문제가 전체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쏟아부었죠. 둔촌주공 같은 부동산 PF에 대어 쓰러지지 않게 온갖 지원을 했습니다. 허그가 보증해주고 줍줍 청약이 가능하도록 지역 제한을 폐지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PF 보증도 서주고 정부도 들어갈 테니까 다른 금융권 들어와서 이 상황을 막으라고 무언의 압박을 해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는 빚내서 집 살 수 있게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특례 보금자리론 정책 자금을 쏴댔습니다. 전매 제한 폐지하고 금리 인하 압박하고 이렇게 해서 막아냈는데 앞으로 발생할 사업들 겹겹이 쌓여 있죠. 지금도 그나마 옥석을 가려서 옥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에는 전폭적인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크라운호텔 유엔사 부지 이런 데 본 PF에 성공을 했죠. 증권사 PF 리스크 완화 조치 발표 이후로 그나마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습니다. 금융당국이 유동성 지원 등 시스템 안정을 위한 조치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용산 이태원동의 크라운호텔 개발 사업 그리고 유엔사 부지 복합 개발 사업장 여기 본 PF가 성공을 했어요. 크라운호텔 같은 경우는 올인 7.2 선순위 기준에서
고정금리 6.6%로 돈을 조달을 했습니다. 유엔사 부지도 6.4%로 조달을 했죠. 핵심지의 양호한 사업장이기 때문에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서 이들은 자금 조달해서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업장도 이런 지원 없이는 넘어갈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어려운 시장, 지금 PF 시장의 모습입니다. 단기 자금 경색 상황 계속해서 도래할 수밖에 없죠. 이 문제를 단기에서 장기로 전환하도록 어떻게 정부가 보증을 서서 지금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직접 사주는 방법, 아니면 자기들이 벌려놓은 사업에 자금을 더 쏜다고 하면 규제를 좀 완화해주는 조치, 이런 식으로 온갖 조치를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는 것, 이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총선 이후가 더 위험할 거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이고 프로젝트가 성공을 해야 그 자금을 온전하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업장 멈추다시피 했는데 이들 이자 유예, 원금 감면 이렇게 채무 재조정을 통해서 어떻게든 끌고 가고 싶지만 여기에 돈 빌려준 선순위, 후순위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죠. 선순위 같은 경우는 채무를 조정해 주더라도 어느 정도 보존을 할 수 있지만 후순위 같은 경우는 자기 돈 날리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채무 조정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PF 리스크 해소를 위해 시간 벌기 단계에 불과하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았어요. 내년 총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이후로 모든 걸 미루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죠. 총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위기가 터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새마을금고 얘기했던 이유, 이들한테 돈을 가장 많이 빌려준 게 바로 새마을금고이기 때문인데 새마을금고 지금 정말 위기의 징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올 초에 뱅크런 경고음을 울렸던 게 바로 새마을금고이죠. 대구 미분양이 가장 심각한 지역인데 여기에 대출했던 지역 새마을금고가 동반 부실 우려에 휩싸이게 됐어요. 빌려준 돈 회수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부실 채권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을 쌓으라고 하니까 그럴 돈이 없다라고 분쟁을 벌였고 분쟁이 커지니까 예금자들 불안도 커지면서 뱅크런 직전의 상황까지 갔습니다.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금융당국의 감독을 안 받기 때문에 유동성 비율 100%도 안 되죠. 조합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을 동원해도 예금액을 바로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게 지금 새마을금고입니다.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 PF 대출 30조 설 이런 얘기도 돌고 있죠. 이게 3월의 얘기고 이 문제 잘 넘어간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계속해서 다른 부실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금고 연체율 6%가 넘어가고 있죠. 고금리로 금융권 전체의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데 새마을금고는 더 급격한 연체율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약한 고리가 위기의 불씨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죠. 2021년 말만 해도 2%가 안 되는 연체율이었는데 지금 6%가 넘어가는 연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체율이 30% 넘는 곳도 있어요. 수도권에 있는 새마을금고죠. 최근 연체율이 32%가 넘습니다. 1,000억 빌려줬으면 300억은 지금 대출 이자를 못 내고 있다라는 뜻이죠. 연체율이 두 자릿수가 넘어간 다른 지역들의 금고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금고에서 지금 손 놓고 연체율 관리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까요?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지금 드러난 연체율만 10% 이상이라는 거는 돌려받을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부실화된 채권을 많이 끌어안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이런 수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행안부에서 관리 감독을 하는데 이제 매주 연체율 상황 보고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부동산 PF 문제 때문에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대출 대부분 담보 있고 선순위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부실할 염려가 없다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이렇게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사람들 그냥 여기다 돈 두고 맡기고 믿을 수 있을까요? 남양주 동부 새마을금고 PF 부실 내간이 터졌죠. 여기도 PF 대출에 600억 정도 대출을 해줬는데 이 중에 악성 채권이 130억 원에 달하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부실의 규모가 밝혀지면서 대규모 인출 사태가 벌어졌죠. 금고 관계자들이 총 출동해서 읍소하고 해서 예금
예금자들 설득해서 가까스로 위기를 막을 수 있었고, 이 부실 채권을 중앙회가 인수하고 다른 새마을금고와 인수합병하면서 수습하는 이 방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만큼 예금자들이 맡긴 돈을 많이 PF 시장에 쏟아 넣은 게 새마을금고고, 이들의 연체가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부실의 내관이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 부실 채권 청평에다가 대규모 전원주택을 만들면서 수백억대 PF를 받았는데 분양이 안 돼서 이번 사태가 발생을 했죠. 앞으로 드러날 문제들 엄청나게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동부새마을금고 같은 경우 내실이 탄탄해서 우량금고로 밝혀져 왔었고, 지난해만 해도 20억이 넘는 단기 순이익을 달성을 했었는데, 이런 부실 채권의 문제가 불거지니까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어요. 요즘 새마을금고 어떻게 믿냐고 하면서 사람들 돈 빼고 있습니다. 2달 새에 7조 원이 빠져나갔어요. 유동성 위기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죠. 그러니 예적금 한 달에 3조 원 넘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수신 잔액이 2달 연속 감소한 거 12년 만의 일이라고 하죠. 부동산 호황기에 건설 부동산 대출을 확대하면서 부동산의 큰손으로 불렸던 새마을금고가 미분양 급증하고 이 PF 시장의 부실 문제가 불거지면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부동산 호황기에는 그만큼 돈을 많이 벌었겠지만 워낙 많은 돈을 부동산 건설업에다 빌려줬어요. 영원할 것 같았던 이들이 돈을 못 갚고 연체되고 이러고 있으니 건전성이 빠르게 저하되면서 이 문제가 다른 금융기관으로 전이될까 지금 신용 경계감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같은 경우 부동산 건설업 대출 비중 30% 가까이 되고 새마을금고도 25%나 되죠. 그렇지만 새마을금고 부동산 PF 관련 대출을 굉장히 많이 늘려놨죠. 이들 문제가 생겼을 때 충분히 돈을 돌려줄 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으면 큰 문제가 안 될 건데, 지역 금고의 3분의 1이 유동성 비율이 100% 미만입니다. 돈 맡긴 사람들이 돈 돌려달라고 했을 때 바로 돈을 돌려줄 수 없는 입장에 있는 게 3분의 1이나 됩니다. 이들이 파산해도 중앙회가 기금으로 돈을 돌려줄 수 있다. 그러니까 안심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예금자 보호기금 같은 경우는 수신 금액의 1%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 쌓아놓고 있습니다. 대손 충당금 규제에도 새마을금고만 쏙 빠져 있죠. 고객이 맡긴 돈 가지고 펑펑 투자해온 게 바로 새마을금고입니다. 이를 기획한 기획자들, 설계자들 화랑을 타고 많은 수수료를 챙겼지만 이 사업들이 지금 부실화되면서 전체적인 금융시장의 부담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방 PF 같은 경우는 완전 시한폭탄이죠. 연장하고 이자 유예 조치하면서 그 터지는 시기를 뒤로 미루고 있지만 안 터지는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언제 터지냐의 문제로 지금 상황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당장 올 하반기 반년은 버텨낼 수 있을까요? 지금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고 금융기관별로 이를 감당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조달 금리가 상승할 요인이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완화했던 LCR 이런 거 다 정상화하는 조치,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조치 하반기부터 본격화됩니다. 대출의 긴축 역할을 하겠죠. 금융기관 자체도 돈을 많이 구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는 외부적인 금리 상승이 없더라도 현재보다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조건을 형성을 합니다. 대외적으로는 더욱더 명확하죠. 미국 앞으로 2차례 추가 금리 인상을 할 거라는 걸 시사를 했죠.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졌지만 더 이상 미국이 올리지 않을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계속 동결 조치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연준이 금리 추가 인상 시 기준금리 인상의 필요성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마다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중국이나 일본처럼 미국에 대적해서 미국과 반대 방향으로 경기를 부양할 만큼 체력이 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동결하거나 낮추거나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를 올리거나 이런 선택들을 단기적으로 하고 있지만 계속 동결을 유지하기에는 그 정도 국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무역수지 16개월 만에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수출은 여전히 줄어들었고 수입은 그거보다 더 많이 줄어들어서 보인 흑자죠. 불황형 흑자입니다. 반도체 대중국 수출은
두 자릿수 감소세가 이어졌어요. 반도체 마이너스 28%, 석유 제품 마이너스 41%, 석유화학 마이너스 22%, 우리의 주력 상품들의 수출 증가율은 1년 가까이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대 교역국 중국인데 중국에 대한 수출이 작년보다 20% 가까이 감소를 했습니다. 선진국들은 경기 침체의 신호가 그리 크지 않고 하니까 금리를 계속 올리는 이런 길을 선택하고 있고, 중국은 저성장 경기 부양을 위해서 지금 글로벌 금융 기조와 역행하는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침체가 깊다는 뜻이죠. 중국에 많은 걸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또한 저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를 동결하더라도 금리의 상승 요인이 내외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고, 또 경기가 확 살아나야 다시 부동산 시장도 뜨거워질 수 있는데 경기 침체의 신호는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요. 가계부채 문제도 심각하지만 PF 부실 문제로 불거질, 앞으로 몰아닥칠 금융시장의 충격,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집 살 때가 아닙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더 시장을 관망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